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은 이종찬 광복회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8.15 광복절 기념행사 직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 사연과 후일담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좀 냉정하게, 온건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아침에 참 모처럼 이 조선일보에 아주 좋은 기사가 나왔어요. 복고일 작가가 쓴 이승만 오디세이에 그 19세기 말에 만민공동의 주도에서 왕정을 허물고 민주공화정으로 나가는 그 계기를 마련했던 아주 좋은 기사를 써서 저도 몰랐던 몇 개가 있어서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복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 큰 사진. 오늘 그 조선일보의 앞권은 이 사진입니다. 오른쪽이 서재필 박사시고 왼쪽이 이승만 박사입니다. 1900 몇 년? 90 몇 년? 22년. 그러니까 3.1운동 일어나고 3년 후입니다. 미국에 있는 구미위원회에서 어디 그 국제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막 길을 나서는 두 분의 독립운동가의 사진을 공교롭게 잡았는데, 이 사진이 아니 이렇게 좋은 사진을 어디서 잡았나 했으니 기파랑이라는 그 사진으로 읽는 대통령, 거기서 조선일보가 인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경의를 가지고 이 사진을 인용합니다. 저는 이제 그 우선 복고일 작가가 얘기했던 그 조선조 말에 한국의 그 조선의 그 상황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우선 이승만 박사는 조선조 말에 굉장한 대목군이었어요. 여러분 그거 잘 모르셨죠? 굉장한 대목군이었어요. 복고일이가 그걸 잘 오늘 표시를 했어요. 그리고 서재필 박사는 독립협회를 만들고 독립문을 건설하고 하면서 우리 민족의 그 독립정신을 고취하면서 그 김옥균과 같이 갑신정변에 주역을 합니다. 3.1 찬으로 끝났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으로 가게 됐고, 그건 이제 서재필이가 없는 조선조 왕조의 한양에서 이승만 선생, 그때는 박사가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왕정을 뒤집어 엎은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 지금 서대문 형무소겠죠. 한성 서울 그 교도소에 6년간이나 사형수로 복역을 합니다. 여러분,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사형 집행을 안 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도 사형수라고 하면 그냥 으시시한데, 중국 같은 데는 막 갔다 하면 막 치고 총살하고 처형해버리지 않습니까? 조선조 말에도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사형수 언제 칼날이 날아갈지는 모르는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청년 이승만은 독립정신이라는 부류의 명절을 썼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실하게 절절하게 조국의 그 민주화, 민주공화정으로 나라가 개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냥 목숨을 걸고 쓴 거죠. 언제 자기 목숨을 누가 앗아갈지는 모른다는 그런 절대절명의 극한 상황에서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제가 설명을 해보자면, 원래 이제 서재필 박사가 갑신정병하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 쫓겨나기 전까지 배제학당의 교사 노릇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배제학당에 당시에 뭐 이승만, 김규식 뭐 이런 사람들이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차이가 한 열 몇 살 차이가 되는데
1922년에 그 구미위원회에 떠나서 회의를 갈 때 이승만 박사가 46세고 서재필 씨가 57세예요. 그러니까 11살 차이입니다. 띠동갑은 아니네. 11살 차이인데 서 박사가 이제 미국으로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 조선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그 러시아가 압력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악원 파천 후에 그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고정에 내려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냥 목에 힘주고 큰 소리를 꽝꽝 치고 그럴 때였어요. 그럴 당시에 우리 조정에서는 민영환 이런 한규설 이런 분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해서 당시에 조선조에서 그 미국 공사를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지금 돌아가서 미국에 가서 하원 의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휴 딘스모라는 분입니다. 이분을 민영환과 한규설 두 대감들이 평소에 교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좀 조선을 좀 잘 보살펴 달라는 밀서를 좀 보내야 되겠는데 보낼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가서 영어로도 알면 보이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찾다 보니까 감옥소에서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이승만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이승만은 배제학당에서 영어를 배웠거든요. 아펜셀러의 그 선생들에서 영어를 좀 배웠고 특히 또 서재필 박사와는 스승 제자의 관계고 그리고 서재필 선생 그때 박사인지 좀 애매했습니다만 박사가 미국에 있었고 그러니까 미국에 있으니까 이승만을 보내면 서재필 씨하고 연관을 해서 이렇게 연락이 잘 될 거라는 그런 고려를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깊은 밤에 민영환 의사 아시죠? 민영환 대감과 한규설 두 분이 고종을 만나가지고 이 편지를 보내는데 적임자가 저 감옥소에 있는 이승만밖에 없는데 이승만을 좀 풀어가지고 그걸 보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고종도 그래 볼까? 그리고 뭐 이승만이가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데모해갖고 그 민중을 선동하고 뭐 공화정을 만들어서 왕조를 엎어버리려고 하는 일종의 정치범이란 말이에요. 정치범에서 한밤에 딱 불러가지고 네가 네 죄를 알겠느냐, 뭐 전화 뭐 어쩌고 그랬겠죠. 그래 네가 이 나라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이런 업무를 좀 하겠느냐. 그러니까 뭐 전하께서 그때는 폐하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조선 왕조를 이제 제국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폐하께서 명을 내리신다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겠나이다. 그래서 6년간 사형수로 복역을 했던 사형수 이승만이가 하루아침에 고종의 밀세가 돼서 인천에서 배를 타고 시몬의 새끼를 거쳐서 일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기로 해서 1904년 11월에 출발했습니다. 1904년. 그러니까 1919년 상해에서 3.1운동 벌어지고 임시정부 만들고 하기 훨씬 전이었죠. 그래서 가서 디오도르 루즈벨트 대통령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디오도르 루즈벨트는 별로 이 문제에 신경을 좀 안 썼단 말이에요. 조선 같은 나라, 조그만 나라, 일본에 부속된 나라,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휴 딘스모 하원은 레프레센테티브 딘스모를 만나서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조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확인된 것은 없지만 그 양반을 만나는 데는 서재필 박사의 도움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서재필 박사는 그때쯤 필라델피아에 있는 유니버시티 오브 펜실바니아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가 됐어요. 그래서 패톨로지, 그러니까 병리학 교수가 돼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신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걸 가지고
딘스모 하원을 접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후부터는 이제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이제 조지 워싱턴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하버드에 가서 석사하고 그리고 그 바로 가까운데 프린스턴에서 박사를 공부를 했는데 프린스턴이 그 필라델피아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주는 펜실베니아 주고 강 건너면 뉴저지 주인데 자동차로 한 30분이면 가는 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승만 박사가 하버드에서 PhD 공부를 안 하고 그 물론 프린스턴 유명한 학교지만 그쪽으로 일부러 옮긴 것이 아마 서재필 선생하고의 교류의 전략적 위치가 거기가 낫다고 생각한 것도 배제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기 전에 위 박사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복고일 씨가 집필한 걸 제가 인용합니다. 원래 이제 서 박사는 만민공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1896년 4월에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글로 만든 최초의 신문입니다. 그리고 타블로이드판 4페이지짜리 신문은 우리 조선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예가 하나 들었습니다.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꼭 여러분에게 인용하고 싶은데 남녀 평등과 자유를 주창하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읽겠습니다. 그거 보여주세요. 그게 안 나오나 그게? 그 만면 목록 자르고 내가 읽겠습니다. 조선 부인에도 그 조선의 여자도 국문을 잘하고 한글을 잘하고 언문을 잘하고 각색 물정과 학문을 배워라는 게 배워 소견이 높고 행실이 정직하면 물론 빈부 귀천을 따지지 않고 그 부인이 한문은 잘하고도 다른 것은 모르는 귀족 남자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법이다. 그 한문만 공부하고 공자왈 맹자왈 하는 사람보다 신문명을 배우는 여자가 훨씬 낫다. 이런 아주 혁명적인 그 논설을 독립신문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아관판천 아까 말씀드렸죠. 고종이 뭐 일본의 압력에 못 이겨서 나와서 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에 가서 얼마 동안 지내다가 보니까 러시아의 영향력이 막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래서 부산항 입구에 전령도라는 그 섬을 조차를 해가지고 금탄항이라는 것이 이제 석탄을 이렇게 수출입하는 그런 그 기지로 만들려고 조선을 압박했어요. 고종을 압박했는데 정부가 러시아의 요구를 들어줄 기미를 보이자 독립협회, 서재필 선생님이 있는 독립협회는 1898년 3월 10일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건 대모를 크게 벌렸다는 거죠. 1만여 명이 모였습니다. 엄청나죠. 그때 조선의 인구가 뭐 1000만 내외가 됐을까? 그렇게 기록은 대충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만이라는 건 굉장한 숫자입니다. 어저께 뭐 종로하고 또 종각 쪽에서 사람이 많이 모였는데 경찰은 2만 2천 모였다고 추산을 했는데 그분은 더 모였겠죠. 그림을 보면 저거 4, 5만 원 저희 되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요새의 그 뭐 4, 5만이라는 것은 당시에 조선인의 1만이라는 건 굉장한 겁니다. 아마 뭐 50만, 100만에 해당되는 큰 인총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병마에 모인 집회에서 이게 참 재밌어요. 그 만민공동회 회장을 그야말로 상놈, 천민, 평민 그리고 쌀장수를 했던 현도코라는 사람을 임명했어요. 이거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나중에 사람 보면 웃어버릴 얘기인데 그래서 이어서 이승만을 비롯한 연사들이 정부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2016년 탄핵이 벌어져서 광화문을 탄핵 반대의 전당으로 몇 년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광화문 연단에 적어도 한 20, 30분 섰습니다.
저 일생 중에 상당히 그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적인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내가 어디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옛날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제가 무슨 보고를 하러 갔다가 그 관저에서 뭘 좀 얻어먹고 어쩌고 하다가 좀 늦게 나오는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앞에서 그냥 누가 우렁차게 고함을 지르는데 아주 시끄러워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그게 환히 들려요. 그 광화문 쪽에서 얘기하는 게 환히 들려요. 그래서 나오면서 보니까 민주노총에 한 2, 3천 명이 오르더라고요. 예? 아, 이게 직접 오는구나. 그래서 와가지고 북악산을 탁 맥혀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 대통령으로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여기서 떠들면 가슴이 철렁철렁 했으리라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 데시벨 줄이라고 난리 법석하고 근데 그때는 그냥 음량 속도가 말고 막 떠들었으니까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뭐 문재인 물러가라 문재인 뭐 빨갱이다 문재인 간첩이다 하는 얘기가 계속 들어서 어지간한 사람은 노이로지 걸려서 정신병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한계 상황인데 이런 것을 당시에 이승만이가 했어요. 유명한 사람 존칭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면서 이승만을 비롯한 연사들이 정부 정책을 거세게 비판했다. 결국 인민들은 그때는 여기 인민이라고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인문, 피플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를 설명하는데 국민을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표현인데 아니 북한 애들이 이걸 먼저 써버렸단 말이야.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거기서 쓰면 먼저 쓰면 안 써. 선점 효과가 있어서 안 써요. 그런데 사실은 뭐 민중 혹은 국민보다는 인민이란 말이 가장 맞는 말입니다.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뭐 by the people 이거 있죠? 그것도 인민에 의한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인민에 의한 하면 좀 북한 추정한다고 할까 봐서 국민에 의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뭐 이렇게 설명하죠. 하여간 여기서는 그냥 인민이라고 당시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내부로 정부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그러니까 3월 12일 날 1898년 3월 12일 날 서울 남촌의 평민들이 남촌이라는 게 저 남산 근처를 얘기합니다. 평민들이라는 게 일반 사람들이라는 거죠. 양반들이 아닌 사람들이 스스로 2차 집회를 열어서 자주 독립의 기초를 놓자고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협회, 서재필 독립협회는 월미도에 일본 급탄항도 환수하라는 서한을 외무부에 보냈습니다. 외부에 보냈습니다. 급탄항이라는 아까 말씀드렸죠. 석탄 모으고 하는 그런 어떤 수출 기지 같은 겁니다. 생산물 기지. 두 차례에 거친 만민 공동의 결의에서 조선 민중이 뜻이 무엇인지 확실히 드러나고 다른 나라들의 반응도 부정적이 되자 러시아는 할 수 없이 교관과 재정 고문을 철수시키고 전령도에 있는 급탄항 계획도 취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런 여론에 떠밀려서 일본도 월미도 급탄항을 조선에 반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조 말에도 국민의 인민의 데모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데모 선두에 이승만이가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유니 뭐 독립이니 뭐 하고 떠들고 입으로만 까는 사람들 데모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총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여기 앉아서 자유니 뭐 민주주의 하고 떠들어. 그러나 다 이승만 같은 분은 목숨 걸고 그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사형수로 6년간 감옥살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그 성과에 고무되어서 그 평화로운 집회를 해가지고 개혁을 할 수 있다 하는 분위기가 아주 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스스로 모여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시정하라고 요구해서 관철시킨 것도 혁명적이었지만 쌀장수 아까 했죠. 쌀장수를 회장으로 뽑은 것도 엄격한 신분제를 허무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급탄항 설치를 막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설치된 일본 것도 쫓아내버려. 데모 한 번 해가지고 일석이조로 때려 부신 거예요.
이런 실질적인 성과에 고무되어서 독립협회와 만민공동의 지도자들은 의회 설립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가 거부하자 그들은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1898년입니다. 그러니까 1900년이 되기 2년 전입니다. 10월 1일부터 실루파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면서 궁궐 앞에서 철야 시위를 했습니다. 이때는 고종과 러시아의 미움을 받는 서재필이 미국으로 쫓겨났어요. 그때 막 강제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승만은 홀로 있었죠.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소장파들이 데모를 이끌어서 결국 고종이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박정량과 민영환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 정권을 출발하게 만들었습니다. 4.19 일어나고 정권이 바꿔졌다는 것과 비슷한 사건입니다. 승기를 잡은 개혁파는 10월 하순에 종로에서 관민공동회, 그러니까 이제 정부하고 민간이 같이 한다 이거예요. 관민공동회를 열어서 대신들과 정무를 협약하고 토론했습니다. 그게 민영환 이런 분들하고 한 거예요. 한규설 이런 사람들하고. 이 회의에서 고종에게 올리는 현의 16조가 채택되었는데 핵심적인 요구는 그 중에 핵심은 실권 없는 중추원을 실질적인 의회로 만드는 개혁이다. 고종도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인민들이 국왕에게 의회 정치를 펴라고 요구해서 뜻을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위기를 느낀 수구파는 개혁파가 공화정을 시도한다고 모함했고 고종은 음모를 꾸민 자들을 체포하고 독립협회를 해산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압이 막 돌아온 거죠. 탄압이 돌아왔는데 탄압을 이제 독립협회 쪽에 좀 이승만의 데모대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승만의 데모대에서 이제 간부를 열리려면 체포하고 그러니까 이승만은 이들을 끌고 경무청으로 가서 데모를 해서 석방하라 하고 요새 뭐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무슨 사건 나면 민노총 회장에서 민노총 집회 가면 민노총에 가서 석방하라고 요구한 거 그거 다 이승만한테 배운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추위도 있고 배고프도 있고 누가 밥을 갖다 대주지도 않고 요새는 조직적으로 데모를 하면 얘네들은 그냥 무작정 가거든. 한두 끼 하면 배가 허기져 갖고 제대로 못하고 춥고 옷도 그냥 그렇다 아니 그저 배경이 저기 내의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벌써 10월이니까 밤이면 추울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버텼어요. 우남 이승만은 자기 아버지가 와서 야야 감기 들고 너 병 나겠다 빨리 가져. 나의 아버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버티고 있었어요. 관리들이 와서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해도 될 거 아니냐. 안 돼. 관리들 회의도 물리쳤어요. 이승만은 혼자 그들에게 다가가서 깽깽이가 와서 막 판을 막 흐트리고 하려고 하니까 이승만이 가서 그냥 북을 확 찼다. 제가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복거일 동지에게 고마움을 처음 들어서 고수들의 발길을 걷어찼는데 놀랍게도 그 군대가 이승만의 발길에 순순히 물러나갔다는 거예요. 마침내 11월 10일 고종은 독립회 지도자 17명을 석방시켰습니다. 이승만의 그 대모대의 힘으로. 이런 성공에 고무되어서 인민들은 해산하지 않고 종로로 옮겨서 만민공동회를 열고 그리고 독립협회를 다시 설립하고 헌의 10조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고종은 전국의 보부상들을 불러서 또 이들을 탄압했습니다. 깡패를 동원한 거죠. 원래 보부상이라는 게 꼭 깡패라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떠돌이 장사꾼 아닙니까? 몸이 좋아요. 그리고 오늘은 안동장, 내일은 군의장, 모레는 대구장 이렇게 왔다 갔다 돌아다니면서 5일장을 돌면서 먹고 자고 또 주문을 받아갖고 또 팔고 하니까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많이 하고 배짱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대모대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당시 정동, 서울 정동 있죠? 저기 대한문 있는데 정동에서 데모를 집회를 주도하던 이승만은 이 보부상들하고 싸움을 했어요. 붙었어요. 정식으로. 정식으로 붙었는데 그가 보부상에 이끈 황국협회 회장 길령수를 발로 콱
걷어찼어요. 모범을 보인 거죠. 누가 뒤에서 껴안으면서 소곤거렸어요. 이승만 씨 빨리 피하시오. 이승만이가 그러다가 돌아보니까 자기하고 같이 있었던 대모들이 다 어디로 없어 혼자만 있어. 참 기가 막혔죠. 그래서 이 양반은 순간적인 판단으로, 이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순간적인 판단으로 그쪽 대모대가 도모진 대로 가지 않고 보부상 그 떼거리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군중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참 거기서 우물우물 하다가 보부상 대를 해치고 나와서 배제학당으로 돌아갔더니 자기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면서 이승만이가 죽었다고 막 난리 법석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승만이 살아오니까 얼마나 영웅적인 환영을 받았겠습니까? 그런 혁명화 대목군이 이승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응? 그런데 나중에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이승만의 그 지도력, 6.25 전쟁까지 그게 계속됐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전쟁이 벌어져가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수원 근처에서 메가더 장군하고 긴급 회동했다 그랬죠? 그때 뭐 한강이 그냥 막 들썩날썩 곧 폭파된다 만다 아마 그런 시음인데, 그래갖고 막 비행기를 타고도 그 비행기 에어라이팅 좀 애한 그런 비행기 아닙니까? 그 아슬아슬하게 거기를 도착을 내리는데 메가더가 탁 오는데 메가더가 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리밭을 밟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메가더 장군 그 보리밭 밟지 마시오. 우리가 먹고 사는 거요. Don't step on the barley field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I'm sorry sir 그랬다는 거. 그래서 메가더가 이승만 박사보다 조금 나이가 어립니다. 키는 크지만. 그래서 위세에 끌렸죠. 그리고 메가더는 속단 말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로 나온 장군이지만 이승만은 명색거든 미국에서 프린스턴 박사를 받은 사람이야. 키는 적지만 딱 버티고 야 그거 버려받지 마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강단을 가지고 유교를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올해로 이제 70주년이 되는 정전협정. 정전협정도 그때는 이 박사는 이때 밀어붙여가 좀 완전히 밀어버릴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미국 내에서 유학파대 아이고 그러면 희생 많이 당하니까 적당히 휴전 정전합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 박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공포를 석박시켜버리잖아요. 나는 정전협정에 참여 안 하겠다. 니 이렇게 해보려면 하고 말 테면 말아. 이런 배짱을 가졌어요. 우리 조선의 당시 조선이죠. 조선의 민권운동가 독립운동가 중에 당시에 이승만과 같은 배짱과 전략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까? 많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하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곤란하단 말이에요. 전쟁 당사자가 사인을 안 하니까. 그래가지고 사인을 안 하면 이거 정전협정도 무효가 되고, 나는 못한다. 절대 못한다. 그러면 네 조건이 뭐냐? 정전을 하되 전쟁이 다시 벌어지면 니들이 확실히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을 니들이 약속해야 될 거 아니냐? 책상을 치면서 주장해서 그때 비로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겁니다. 이승만의 그 지략과 tan기가 없으면 오늘의 한미 방위 조약, 요새 한미일 삼각 협력하고 하는 거 있죠? 그것이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전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새삼스럽게 참 이승만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다.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런데 얘기를 좀 껑충 띄어서 우리나라의 광복 회장이라는 이아묵이라는 사람이 자꾸 대한민국의 공군 1919년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고생하면서 갓난 신고 끝에 참 헐벗고 그냥 거지 같은 표현을 했습니다. 남무한 옷을 입고 조국 광복을 위해서 노력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슬픔과 그 이런 것을 위로하는 의미에서 그거 1919년을 건국일이라고 잡는다는 것은 낭만적으로 참 의미가 있어요. 호소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법으로는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1948년 8.15에 정식으로 딱 우리가 나라를 세웠는데 왜 그것을 금지하고 저쪽으로 1919년에 자꾸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 할아버지 이회영이라는 사람이 돈이 꽤 있었던 사람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뭐 군관학교도 세운 데 손도 대고 어쩌고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자기도 해방 당시에 중국에서 10살짜리 소년으로 살아서 그걸 많이 봤겠죠. 자기 할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긍지를 가지고 그랬겠죠. 그거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관계 때문에 나라의 국군의 건국기를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건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 개인의 사유화하겠다는 의도야.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예요. 이 역적이 할 수 있는 얘기요. 그리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강탈당했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고종이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 국제법으로 무효니 자신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국권을 일본에게 양보한 것은 맞아요. 분통 터지는 일이 맞아요. 그래서 그걸 다시 1945년에 해방으로 다시 감격스럽게 찾아와서 그로부터 3년 후에 우리가 정식으로 국가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국가가 있으려면 국가에 있으면 국가의 주권도 있고 국가의 책임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행정주의도 있고 국민도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망명정부 하나 했다고 그것을 개국이라 하는 그런 엉터리 논리의 비약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다만 이종찬이라는 사람이 그런 것 때문에 자기 할아버지의 위상도 좀 올리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에서 그 고생했던 수많은 독립운동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는 그 정성, 그것은 뭐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나 그 아첨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은 이종찬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더 많이 걸려 있다고 저는 의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종찬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악연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연이 많이 있는 사람. 그런데 이종찬의 아들이 윤석열과 어느 법대 동교 동창이에요. 친하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광복회장이 되기에는 결격 사유가 많은 사람이 갑자기 광복회장이 나타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아니 자기 친한 친구의 아버지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몇 번 해서 경력이 있다고 하면 적당한 다른 것은 관계없어. 예? 뭐 한전 사장을 시키든지 무슨 뭐 적십자사 회장을 시키든지 뭐 그런 건 관계없어. 석유협회 회장을 시키든지. 아니 어떻게 광복 회장을 시키냐 말이야. 이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그리고 이 양반이 그 다음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나 그 사람의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들어와서 대한민국에서 맨 처음 정치에 참여한 게 뭡니까? 전두환의 12.12 쿠데타의 주체 세력을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감히 입으로 내뱉을 수가 있는 겁니까? 안 그래요? 전두환 쿠데타의 핵심적인 공화당 사무총장 원내총무를 한 사람이야. 그때의 그 전두환의 폭압 정치 우리 다 기억해요. 그리고 당시에 장세동이라는 사람도 있었어. 근데 장세동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로 끝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가 받는 정치적인 탄압을 자기 다 받았어. 응?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는 소신을 지킨 사람이에요. 당시에는 그것이 불가피했다. 소신을 지켰어. 그런데 이종찬의 변신은 참으로 화려했어.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DJ 쪽으로 껑충 왔어요. DJ를 껑충 와가지고 전두환과 정반대 아닙니까? 전두환이가 사형 선고를 했던 DJ 쪽에 왔어요. 저는 오랜 망명 끝에 돌아와서 이거 너무 덥다. 저 문 좀 열어. 뭐 강남에서 선거한다 어쩐다 하다가 뭐 사정도 잘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판국인데 92년
92년 총선거가 다가왔어요. 그때 민주협의 공동의장을 했던 고 김상현 선생, 후는 김상현 선배가 저를 한번 딱 부르더니, 동생, 자네는 말이야 16년이나 갭이 많이 생겨서 지금 자네 군번이 초선 재선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한도 끝도 없네. 그러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세게 붙소. 그래서 세게, 제가 왜 세게를 붙어야 합니까? 자네가 여기 와서 지금 한 3, 4년 됐는데 내가 자네를 가만히 보니까 책 쓴 것도 그렇고 어디 가서 말하고 행실하는 것도 그렇고 이 나라를 책임질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네. 그래서 자네가 세게 붙어가지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렇게 붙어. 그래서 그러면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로에 가서 이종찬이하고 한번 붙어. 몰라. 아니 이종찬은 내가 알기로는 선배님하고 친하잖아요. 친하고 잘 알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강점도 있고 그 사람의 약점도 내가 알아. 이 얘기 들으면 이성찬 씨가 서운해 생각할지 모르지만 돌아가신 친구에 대해서 그 자식이 나한테 김경재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이럴 수는 있겠지만 하여간 한번 붙어봤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길 거네. 그래서 제가 14대 민주당 공천으로 종로에서 이종철이하고 격돌했습니다. 그때는 소견 발표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효재국민학교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유세하고 같이 공동 합동 유세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세가 3번이었는데 두 번째 효재국민학교에서 딱 하고 나니까 소문이 김경재가 될지 모른다 하는 소문이 확 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기적이 나오나? 이러고 생각했죠. 저도 그냥 어벙고 잠을 제대로 못 자는 정도였는데. 그리고 예를 들면 그때는 사람을 많이 동원해가지고 그냥 자기 패거리가 연설하면 그 다음에 싹 사람 나가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좌우당 간에 김경재 연설에는 그렇게 사람이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몰라, 제가 엉뚱하게 옛날 얘기, 미국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생각했는지 어쩐지 모르나 하여간 그 정견 발표에는 상당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압력이 막 회유가 들어오고 막 감시가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제가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을 바꾸고 나가버리고 저는 그때 그거 봤어요. 정말 이 조선 사람, 한국 사람은 돈 몇 푼이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거 정말로 지금도 제가 깨지 못하는 그 아쉬움이에요. 제가 아는 16년간 살던 미국에서는 그런 것을 거의 못 봤어요. 예를 들면 데모크라스로 딱 등록을 하고 리퍼블리칸 공화당으로 등록을 하면 자기들이 돈 다 내가면서 선거운동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미국을 봐주면 공화당으로 했던 사람이 민주당 쪽에 와서 한 10,000불 딱 주면 나 그만두고 이쪽으로 하는 거, 나 그런 걸 거의 못 봤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많이 실망을 했지만 끝까지 파이팅해서 뛰었는데 이종찬 씨가 4만 표를 따고 제가 3만 표 따고 29,900 몇십 표인가 따고, 그리고 3등은 당시 국민의당 정주영 씨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국민의당 회장을 역임했던 어떤 분, 이름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이 28,500표를 따서. 그래서 명분이 좀 없었어요. 그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그런데 갑자기 부정선거가 쾅 터졌어요. 부정선거 뭐가 터졌냐? 제가 어떤 유명한 가수하고 스캔들을 가진 주인공으로 됐어요. 이거 기가 막혀. 내가 그 가수를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막 돌아다니는 거야. 종로 바닥을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놈이 이것을 돌렸나? 그러고 있었는데 한 번은 미스 강이라는 여자인데 미국 가서 살아요. 어디서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참 고마운 여자인데 그 미스 강이라는 젊은 여자가 이종찬의 할아버지를 모시던 우당기념관에서 편지 작업을
하다가 근데 편지가 다 이렇게 봉함이 돼 있어. 그리고 이름표만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주소만. 각 종로에 선거권자에게 그걸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로 완전히 붙인 것이 어떻게 잘못해서 살금살금 떨어졌단 말이에요. 반쯤. 또 이렇게 우연히 보니까 김경재 후보가 가서 유엔시리하고 뭘 한다는 그런 얘기들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점심시간에 그것을 가슴에다 싹 놓고 나왔어요. 나와서 자기 오빠가 어떤 영화의 조감독이에요. 강모 조감독입니다. 저는 이름은 정확히 모르는데 뭐 어디 찾으면 그냥 나오죠. 그 오빠한테 와서 오빠 이런 거 나오는데 이거 어떡하면 돼? 그러니까 그래? 그거 오빠가 지 동생을 데리고 경찰서로 갔어요. 신문사를 갔다. 신문사를 가가지고 한겨레 신문에 4단 기사로 크게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평화민주당이었는데 평화민주당에 날쌘들이가 많거든, 우리 청년들. 그래서 내가 대여섯 명을 딱 불러가지고 아우들아, 내가 이런 걸로 엉뚱하게 지금 당하는데 도대체 방법이 없다. 그리고 내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데 니들이 좀 하는 방법 없냐? 그랬더니 좀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한 며칠 왔다 갔다 하더니 어떤 후배가 하나를 탁 잡아갖고 왔어요. 그놈아가 광주 시의회 의장이었습니다. 그 후에. 내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형님, 내가 이걸 찾아놨습니다. 어디서 찾았어요? 어느 인쇄소를 갔어요. 인쇄소를 가니까 보니까 그걸 찍은 흔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덮쳐가지고 잡아왔어요. 이거 누가 했냐? 하니까 5당 기념관 쪽에 누가 했다. 딱 나타났죠. 그리고 있는 처제에 또 갑자기 저희가 너무 길어서 미안합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김재휘인가 하는 나이가 든 연로한 호남 출신 인사가 한 분이 계셨는데 이 양반이 미국 각지의 호남 향후회 회장을 초청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아주 편한데 휴양지에 평하고 비행기표를 다 보내고 해가지고 큰 데는 뭐 뉴욕하고 워싱턴, 뉴욕 한인회장을 안 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몇 사람을 다 모셔가지고 대접을 실컷 하고 그리고 거기서 호남 향후의 미주 총연합회라는 걸 만들어갖고 자기가 돈을 쓴 사람이니까 자기가 회장으로 탁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연합회를 하나 큰 문제는 없겠지 하고 거기서 대접받은 사람들이 그냥 그럼 그 선배님이 하세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반이 거기서 뭘 했냐면 그 전체 호남 향후회 회장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종찬 장군을 지지한다는 전명 방구를 또 때렸어요. 제가 호남 사람으로서 참 창피했습니다. 참 부끄러웠습니다. 이것들 나는 누가 공작을 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 공작은 오늘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양반이, 그러니까 이제 이건 완전히 보궐선거, 재선거를 해야 할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돈이 없어서 어디서 돈 구하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종찬 당선자 국회의원이 우리 당으로 입당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발하려고 우리 당 현역 의원을 상대로 선거소송을 제기할 입장이 됐단 말이에요. 아니, 뭐, 이런 미바구가 있어. 이거 무슨 드라마가, 이런 드라마가 있어. 그럴 때, DJ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어서 오게. 몇 부르셨습니까? 그 이종찬이가 우리 당으로, 들어와 버렸는데,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착각을 팍 쳤어요. 김도영 선생. 내가 선생에게 지난 몇십 년 동안 충성을 다했는데 나에게 이런 식으로 찬물, 똥물을 끼얹게 하는 겁니까? 나는 모르는데. 아니, 어떻게 선생님이 모를 수 있습니까? 예? 그게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선생님이 사인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뭐 청라의 김대중이도 찢겨졌어요. 이게 말이야. 뭐 하다 보니까 내가 뭔데 권노가비가 와서 뭐 어쩌고.
알고 보니까 권노가 부인과 이종찬 부인이 경기여고 55의 동기래요. 그 경기여고 동창회 야합이 있었던 모양인데 당시에 뭐 소문이 많습니다. 뭐 몇십억이 들어갔다 나왔다 뭐 나 그거 믿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래가지고 내가 김대중한테 절교 선언을 하고 왔어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선생을 2번의 망명을 내가 수발을 다 했는데 내 청춘을 바쳤는데 내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드라마가 어디 있습니까? 나 돌아갈 테니까 속된 말 잘 먹고 잘 사시오. 괜찮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제 종로에서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목전에 있었어요. 그 종로에서 지구당 위원장을 열심히 한다고 지방위원회 선거를 12명인데 12명을 전부 공개 경선을 해가지고 뽑아놨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쫓아가고 아니 위원장님 그냥 가버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어떡하나 다 잘라버린다는 거야. 이정책에 들어와서 다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이종찬이가 연락이 와서 만났어요. 만나서 어디 종로 어디에서 한식당에서 밥을 먹고 담판했죠. 내가 떠나가는 마당에 뒤처리를 좀 잘 해야 되겠는데 왜 공식적으로 뽑으면 각 구의 구의원 후보를 다 잘라버리려고 하느냐. 이 양반 아니 나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 그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몇 시간을 담판하다가 정치는 협상 아닙니까? 그러면 6명씩 합시다. 그래서 제가 양보했어요. 양보하고 6명을 좀 골라라고 해서 아니 내가 좀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계자하고 얘기를 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전략적인 고려를 해서 6명을 뽑고 자기는 6명 나머지는 놔두고 그래서 나중에 끝날 때 6명 빠진 사람한테 미안하다.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6명이라 살리기 위해서 니를 잘랐는데 니네 무소속으로라도 열심히 뛰어서 다시 컴백해라. 미안하다. 근데 이거 너로서는 전혀 안 하고 그만둬버리고 하는 건 무책임해서 내가 여기까지 했다. 그리고 뭐 이거 한 번 가지고 또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니까.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가니까 뭐 한 일주일인가 후에 전화가 오고 난리 법석이야. 무슨 전화냐. 우리 쪽 6명 중에서 이종찬이가 또 3사람을 잘라고 세 놈만 남은 게 낫다는 거야. 그게 난리가 났어요. 그 이성철이한테 내가 전화했지. 전화비도 도대체 이 의원, 이거 인간이 사나이가 이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나도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다고. 그럼 쌈박질 하면 뭐합니까? 칼전은 쥐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방선거를 했어요. 민주당이 전멸했죠. 딱 나머지 제가 남았던 3사람, 그 사람만 당선했어요. 그러니까 보면 다 알죠. 김경재의 공천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 그런 우여곡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더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양반이 이승만 박사 쪽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1919년을 건국기념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이종찬이가 이승만을 거부하기 위한 작전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자기가 어떻게 감히 내가 쭉 이승만 박사 설명했죠. 이런 이승만 박사의 국부가 되는 것을 슬슬 막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의 사정을 윤석열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그 말 좀 줄여라 하는 조건으로 해갖고 어물어물 해갖고 가라앉히고 그냥 놔뒀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이종찬의 광복 70주년 기념사를 제가 사서 읽어봤어요. 이게 뭐 하는 것이 망명지 상해 때 10살 때 있었는데 폭축이 터지고 무슨
국민학교 학생들 뭐 소경기도 쓰고 뭐 병탄하고 어쩌고 그리고 선열들이 말씀이 그래도 태극기냐 아니고 딱 하는 것이 요거예요. 핵심이. 그런데 여러분, 혹자는 조국의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도둑처럼 찾아온 것이라고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 가운데 우리 선열들의 피나는 투쟁은 은용 중 폄훼하고 있어 개탄을 근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광복전 노력했던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승만을 제대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승만은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입니다. 예? 그리고 엊그제도 나왔잖아요. 여수신문에. 한독당에도 김구, 이승만이 이름이 같이 있어요. 안창호까지. 다 끼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이런 사람을, 이런 멘탈리티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그러면서 대한민국 광복회정에다 놔둡니까? 예? 이것은 윤석열 정부 시작 1년 3개월 동안 최악의 인사참사입니다. 나는 그가 딴 데 임명해서 뭐 노인의 회장을 시키든지 뭐 해도 그 관계 없어. 적어도 대한민국의 정통사 역사를 기증하는데 기스를 내는, 흠집을 내는 사람은 광복회장이 절대로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27번이나 자유 얘기를 한참 했는데, 그러나 정식 자기의 기념사를 보니까, 여기 있어요. 영광 자유차자 고난 영광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습니다. 여기에 봐서 여기가 이승만 이름은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자기만 자유만 열심히 들. 자기가 데모해 본 적도 없고 총 들어본 적도 없고, 그리고 또 이승만 독재 후반기에 독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응? 이기봉 등등 때문에 독재가 됐는데 데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하다못해 한일 협정 반대 데모 해본 적도 없고, 어디 끌려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자유 하고 앉아 있어요. 그가 말하는 자유는 뭐요? 아무나 자기 아는 사람 아무나 시키는 게 자유요? 그래고 대한민국 대통령 해보려고 그래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할 얘기가 많아. 그러나 오늘 여기까지만 적당히 하겠는데, 윤 대통령은 이중찬을 즉각 해임하세요. 그리고 또 무슨 광복절만 되면 나와서 경축사라고 대통령 앞에서 자기가 뭐라 해. 그게 뭐냐?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죠. 이걸 사직으로 생각하면, 사직에 제사 지내는 것처럼 하면 왕들이 가서 선조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럿이 하고 절합시다 하고 그걸 삼배하고 횡하고 이러시죠 하는 뭐라고 할까? 재관 비슷한 거예요. 응? 재관 비슷한 사람이 그 사직의 정통성에서 회의를 느끼는 사람이 재관을 해서 되겠습니까? 예? 저도 경주김씨 종회장을 10년이나 한 사람이야. 그러면 안 돼. 다른 거 시키세요, 다른 거. 노인회장을 시키는데 뭘 시키는 거 시켜요. 그래서 이종찬을 거기다 계속 붙들고 있는 윤석열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됩니다. 이건 인사를 하는데 등신이다. 어? 자기 친구 그 얘기 들어가고 그걸 시키고, 그래가지고 저것만 나라가. 저는 사실은 이승만 반대 데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승만은 대통령으로서 삼선이 전혀 문제없이 돼 있는 상태고, 다만 부통령의 장면이야 이기붕이 하는 것 때문에 최인규 등등이 장난쳐갖고 그 모양 고꼴이 된 겁니다. 물론 이승만의 책임이 있죠. 그러나 건국 대통령으로서 그가 했던 그 수많은 고난과 그 희생의 역정, 그의 빛나는 전략, 그 위대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저도 엊그제 여러 4.19 동지들과 같이 이승만 묘지에 참배했습니다. 싸움을 하건 어쨌건 간에 그는 우리의 파운딩 파더, 건국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건국의 아버지를 옆에서 재관하는 사람이 술도 짝짝 꺼져버리고 그냥 시시하게 하고 그런 식이야. 이 문제를 빨리 고치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그에 상응한 피해를 볼 거라는 것을 경고하면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호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이 정부에 대해서 선의의 압력을 넣어주세요. 그래서 제발 좀 정상적인 나라, 그야말로 자유와 법치가 서 있는 나라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비웃음, 저 주사파들의 비웃음과 저주를 받지 않도록 자승 잡아가는 것을 빼고 뭐라고 할까? 자기를 스스로 정화하는 그런 입장으로 나라를 끌어가기를 여러분과 함께 공동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